저는 코너지기 이엔캐스터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한 큐에 정리해 주실 김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거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네, 내년 정부 예산 이야기부터 네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보다 1.8% 늘어난 656조 9천억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요. 뭐 20년 만에 가장 낮은 지출 증가율이다. 재정 만능주의를 배격한 건전 재정이다. 선거연 예상은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가더라고요. 그러게요. 어쨌든 간 예산이 좀 준 건 아닌데 이제 경제가 성장하면 예산은 늘어나거든요. 네. 지출을 좀 정부가 많이 줄인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거는 건전재정이라는 단어겠죠. 네. 건전재정이라는 게 법만큼 쓰는 것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살림을 얘기하는 거니까 나라가 버는 돈은 세금이잖아요. 네. 이걸 우리가 이제 세입이라고 표현을 하고 쓰는 돈은 세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전재정이라고 하는 건 세금으로 걷어들인 세입에 맞춰서 정부가 빚을 내지 않고 그 안에서 세출, 즉 정부 지출을 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당장 씀씀이를 줄이겠다는 얘기도 되겠고요. 이제 문제는 정부가 얼마나 이 씀씀이를 줄이느냐에 따라서 건전재정에 대해서도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균형재정, 또 하나는 흑자재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들어온 세입만큼만 딱 쓰면 균형재정. 근데 들어오는 것보다도 많이 덜 써서 돈을 남기면 흑자재정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죠. 사실 좀 당연한 이야기 같기도 한데요. 네. 정부가 돈을 덜 쓰겠다는 걸로 들려서 사실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정부마저 돈을 안 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건전재정이라고 하는 게 우리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이어트 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1년 내내 또는 거의 뭐 평생 우리는 다이어트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도 빼고 운동도 좀 하고 건강하게 살아야겠다라고 목표를 가지는 거니까 이거는 뭐 이런 선언을 하는 건 누가 잘못된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그렇죠. 나 건전하게 살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건 아닌데 당연히 건강을 유지하는 거니까요. 다만 이걸 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지금 꼭 필요한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다이어트가 꼭 필요한 상황인가.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살이 많이 찐 사람, 그러니까 뭐 비만인이라고 표현하지만 살이 많이 찐 사람이 살을 뺄 때도 갑자기 빼면 문제가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네. 처음에는 운동, 뭐 격렬한 운동도 안 하고 약간 식이 조절해가면서 조금씩 감량을 하면서 체력을 길러놓고 그 다음부터 운동량도 늘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이 최근에 큰 수술을 했다라고 하면 이것도 다이어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하고 나서 체력이 회복될 때까지 식단을 도리어 고열량을 짜주거나 아니면 강제적으로 링겔을 꼽아서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의 건전재정 목표를 뭐라 할 건 아닌데 지금 시점이 우리 정부가 다이어트를 강도 높게 할 시점이냐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또 다이어트 방식이 제대로인가에 대한 부분이 논란인 겁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요. 다이어트 한다고 해야지 뭐 해야지 이렇게 입에 달고 살면서도 사실 목표 달성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현실박 이야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경제학자들끼리도 이거 가지고 많이 싸웁니다. 그러니까 건전재정론이라고 해서 고전파 재정론자들이 내세우는 이론인데요. 현대에 들어서는 이걸 맹신하는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균형재정을 지키는 나라가 많지 않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빚을 좀 내서 국가가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후생을 적극적으로 보살펴야 한다는 주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최근의 예로는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이 대규모 양적 완화 정책을 펼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거의 무한대로 국채 발행을 통해서 경기를 살려낸 경우죠. 이건 사실 건전재정론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사례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사실 1997년 외환위기 때 적자 재정을 편성해서 국채를 발행하고 해외에서 차관, 그러니까 IMF에서 돈 빌려 와가지고 이 위기를 넘어섰단 말이죠. 물론 뼈아픈 구조조정을 그때 같이 하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 지출로 버틴 거잖아요. 결국 네. 재정 건전성보다는 지금은 빚을 내서라도 민생과 경제를 더 차갑게 식지 않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판단이 우선됐던 거죠. 그래서 요즘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 정책을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제학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건전재정이라는 게 만고의 진리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지금 건전재정을 화두로 꺼내서 적극적으로 정부 지출을 줄이는 나라가 많지가 않아요.
나라마다 사정이 좀 다르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미국도 긴축 재정을 선언하긴 했지만 지난번에 부채 한도 협상 가지고 굉장히 골머리 앓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 많이 쓸 테니까 부채 한도 좀 늘려달라고 요청한 거거든요, 국회에. 그리고 옆 나라 일본도 아예 대부분의 나라가 긴축 재정 할 때도 일본은 양적 완화라 그래서 계속 돈 풀 거다. 아베노믹스라 그래서 지금도 돈을 풀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도 최근 부동산발 경기 침체 이슈가 커지면서 정부 지출을 더 늘리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건전 재정 어떻게 보면 주변에서 우리나라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럼 지금 우리가 예산을 줄이는 건전 재정을 추구하는 게 좀 적절치 않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선언을 하는 거하고 실천을 하는 건 좀 다른 문제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선언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에도 국가가 건전 재정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써 있거든요. 예산 편성할 때. 그러니까 선언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또 시기적으로 저는 정치적인 수사로도 나쁘지 않게 쓰일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국가 채무가 코로나19 기간에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400조가 넘게 2020년부터 최근까지 한 400조 넘게 국가 채무가 증가를 했습니다. 네. 2020년도에 723조였던 국가 채무가 올해 기준으로 1134조 원까지 올라갔으니까요. 그러니까 나라빚이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정부의 수입은 좀 준다고 하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막 돈을 써도 되겠느냐 당위성이 네.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건전 재정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합리적으로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보이는데 이제 언론들에서 선거용 선심 예산은 없다 이렇게 건전 네. 재정에 대해서 좋게 평가는 해줬는데 저는 도리어 선거를 앞두고 선거용 수사로 얼마든지 활용 가능한 건전 재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는 이전 정권과 달라. 이전 정권에서 돈 많이 발행해서 재정정책 썼지만 우리는 국가와 미래를 생각하는 정부다라고 선언하는 정도로 해서 도리어 차별점을 부각하기 위한 선거용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다만 문제는 건전 재정으로 그러면 이 정부가 어떻게 진짜 실천을 할 것이냐거든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코로나 상황에서 경기 침체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도리어 경기 침체로 갈 수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출을 줄였을 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민을 해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건전 재정이라는 게 수입을 늘려서도 가능한 거예요. 지출을 줄이는 방법도 네. 있지만 수입을 늘리는 방법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는 수입을 늘린다라는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지출만 줄인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좀 문제의 포인트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네요. 그럼 결국 세입을 늘릴 방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국가 경제라는 게 성장을 기본으로 삼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뒷걸음을 친다라 그러면 고통이 수반되는 거니까요.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아닌 이상 국가 예산은 커지거든요. 더구나 지금처럼 인플레이션 상황이라고 하면 물가가 크게 오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 규모도 그에 비례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출을 지속해서 늘리려면 세입, 그러니까 세금을 더 걷어들여야 하거든요. 안 그러면 정부가 빚을 내야 되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정부는 이번에 빚을 최대한 안 내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세입은 늘려야 되는데 세입을 늘리는 방안은 전혀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실제로 세금은 50조 원 정도 덜 거칠 거다. 전년에 비해서 이렇게 지금 얘기가 당초 예상에 비해서 50조 원 정도 덜 거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물론 경기 침체, 뭐 우리나라 주력 산업인 반도체나 뭐 이런 데가 돈을 잘 못 벌어서 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정부의 세금 감면도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정부 들어서 기업들의 법인세 인하해줬죠. 네. 그리고 또 부동산 관련 세금 대부분 풀어줬단 말이죠. 이게 이제 부자 감세라고 지적받는 부분이긴 한데 여기에 유류세 인하부터 시작해서 선심성 뭐 세금 감면도 좀 많았단 말이에요. 정부가 이런 세금 감면이 내수 침체를 좀 덜고 조금 자극이 돼서 아마도 경기가 살아나는 마중물이 될 거다라고 선언은 했지만 사실 올 하반기에도 경기 회복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고 내년에도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정부가 지출마저 줄인다라고 하면 경기는 더 침체되고 그러면 정부 세입은 더 줄 거 아니에요. 세금 거둘 수 있는 건 더 줄죠. 네. 그럼 내년에는 또 지출을 줄일 건가요? 그러면 이게 잘못하면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네요. 저도 최근에 글로벌 투자은행 중 하나인 시트은행이 발간한 보고서를 봤는데요. 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면서 정부 지출이 줄어드는 걸 반영했다. 이렇게 언급을 했더라고요. 뭐 올 7월 들어서 공공행정 분야 지출이 6.5%나 감소했고 하반기에도 이런 기조가 더 강해질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본격적인 재정 고갈 이슈가 불거질 가능성을 이야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러니까 건전 재정을 추구하는 건 좋은데 어떤 시기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외부의 평가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떨어뜨릴 요소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네. 같고요. 제가 이제 경제 이슈에 대해서 가끔 드리는 말씀인데 경제는 사실 정답이 없고요. 선택의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건전 재정에 대한 의지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거라면 순차적으로 차분히 진행하면 되겠지만 이게 단순히 이전 정권과 우리는 좀 다르다라는 선언적인 네. 차원에서 하는 거라면 이거는 조금 경제에 미칠 영향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간단하게 이슈 하나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전기차 보조금이 줄어들 거라고 하던데 그럼 이렇게 되면 올해 안에 전기차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조금만 고려하신다라면 그래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전기차 보조금은 정부 지원금하고 지자체 지원금 이렇게 두 가지인데 일단은 정부 지원금은 내년에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 지역에서는 정부하고 지자체 지원금 합하면 60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정부 지원금은 현재 500만 원 정도예요. 근데 내년에 이게 100만 원 줄어서 400만 원으로 떨어지고요. 전기 화물차는 1,400만 원 지원금이 1,100만 원으로 좀 줄어듭니다. 네. 그러니까 환경부가 내년 무공해차 보급 사업 예산을 2조 3,988억 원으로 편성하면서 올해보다 1,664억 원을 줄여놨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이제 건전재정 얘기를 좀 했는데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금 예산을 좀 줄여놓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 사실 전기차 보조금은 시장 논리로 보면 주는 게 이상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 이제 전기차 시장의 확산과 국내 어떤 산업 발전을 위해서 보조금을 좀 주고 있는 건데 원래 방향은 점차 줄여가는 게 맞긴 합니다. 그래서 방향성으로 봐서는 지금 이렇게 줄여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그럼 앞으로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는 기준 가격도 지금 좀 내려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전기차가 5,700만 원 이하여야 정부 보조금 100%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연말에 매번 결정을 하는데 올 연말에 지금 이 기준금이 5,500만 원 정도로 더 떨어질 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보조금을 정부가 줄여가는 이유는 처음 전기차 보급과 뭐 기술 개발을 위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차원이거든요. 보조금이라는 거는. 각국 정부가 명분은 환경이라고 얘기를 하죠. 전기차가 많이 도입돼야 환경의 탄소 발생이나 이런 걸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빨리 끌어올리기 위한 부분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전기차의 보급률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 보조금을 주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엔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줄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야 사실은 전기차 회사들도 기술 개발 등으로 가격 경쟁력을 더 끌어올릴 수 있고요. 네. 그걸 자극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 정부의 보조금은 앞으로도 계속 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이죠. 하긴 중국은 아예 보조금이 없더라고요,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중국은 전기차 보급률이 워낙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다 보니까 중국은 아예 지원금 자체를 없앴고요. 독일도 상당히 많이 줄였습니다. 근데 각국이 이렇게 전기차에 대한 그 보조금을 줄이고 있고 또 하나 지금 나타나는 게 테슬라를 중심으로 해서 전기차의 가격을 떨어뜨리는 상황이 좀 나타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각국의 이제 전기차 회사들,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들의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부품 조달을 조금 더 싸게 하려는 경향이 생기고요. 우리나라 산업에는 배터리에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고급형 배터리를 생산을 하거든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3원계 배터리라고 해서 배터리를 좀 고급형을 생산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가격 경쟁력에 대한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하는 업체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국내 완성차 업체들도 우리나라 제품에 중국산 배터리를 채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뛰어나다고 하는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에 이 자동차 시장의 전기차 시장의 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앞으로 조금 지켜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번 주도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그럼 김규의 경제뉴스 큐레이션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